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한 3, 4일 전에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이버 밴드를. 왜 만들었냐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설명회를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무언가 정보를 얻기가 꽤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 어머님들이라서 저희가 밴드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라고 그냥 네이버 밴드에다 치면 바로 밴드가 나오니까 혹시 나중에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쭉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잘 안 보여요. 그죠? 잘 안 보여서 제가 의미 있는 몇 가지만 쭉 설명을 드리고 바로 책자를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는 14,000명이 줄었어요. 14,000명이 줄었는데 가장 큰 특기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 재수생 숫자는 367명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인원이 준 것 중에 대부분은 누가 준 거냐면 고3이 준 겁니다. 그죠? 아, 고3이 줄은 거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와, 나랑 같이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는 재수생은 작년과 인원 변화가 별로 없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죠. 반대로 우리가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갑니다. 재수생들은 교과 종합으로 대학을 잘 안 가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수능 성적이 오르니까 무언가 내신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변동이 없다 보니 실제로 수능 위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고3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대학 가기는 점점 쉬워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 그러면 논술과 수능으로 대학 갈 때는 재수생들고 경쟁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형은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탐구를 보는 아이와 과학 탐구를 보는 아이와 직업 탐구를 보는 아이로 학생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근데 이 3월 달에 처음에 재학생들만 보는 3월 서울시 학력평가를 시험을 딱 봤더니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가 몇 명이 늘어났었냐면 820명이 늘어났었어요.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는. 반대로 사회탐구 응시자 숫자는 16,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고3의 학령 인구도 실제로 16,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사회탐구 응시자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6월달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가 820명이 는 게 아니라 6,750명이 늘었어요.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렇게 많이 시험을 갑자기 많이 봤지? 재수생인 거죠. 기본적으로. 아, 올해 이과의 재수생은 실제로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하면 약 6,000명 가까이가 늘어난 상태인 거고 반대로 문과의 재수생 숫자는 1,000명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행 대학 입시가 문과 아이들은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약 5개월 동안 조금 쉬엄쉬엄 공부를 해도 실제로 작년에 나와 위치가 비슷한 아이보다는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자연계는 완벽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이제 세대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70%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0% 이하의 아이들만 대학을 갔다라는 얘기죠. 제일 많이 대학을 갔을 때가 언제냐면 2011학년도입니다. 이때는 82%가 대학을 진학했어요. 근데 1, 1학번이라는 세대가 누구냐면 수능을 몇 명이 봤을 때냐면 68만 명이 수능을 봤을 때예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을 몇 명이 볼 거라고 예측이 되냐면 53만 명이 볼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7년 사이에 아이들 숫자가 몇 명이 준 거냐면 정확하게 15만 명 이상이 줍니다. 근데 실제로 왜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냐라고 질문하면 워낙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가진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안 되는 건
현재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왜 취업이 안 되냐면 이 1, 2학번 아이들이 68만 명이었는데 이때 대학 진학률이 82%라는 얘기는 대학을 들어간 아이가 4년제 전문대 다 더해서 55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 1, 2학번이 지금 취업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때는 53만 명밖에 수능을 안 보고요. 70%밖에 대학 진학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36만 명밖에 대학을 안 나온다라는 거죠. 취업문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58년 갭띠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요. 58년 갭띠가 뭐냐면 도처에 널려있는 베이비붐 1세대다라는 걸 우리 예전에 58년 갭띠야라는 얘기를 많다라는 의미로 했어요.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59년, 60년, 61년, 62년이 엄청나게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시점과 실제로 이분들이 정년퇴직하는 시점이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취업난이라는 얘기가 사라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 같은 나라도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일자리를 한 명당, 대학 졸업하는 친구 한 명당 일자리가 평균 1.5개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난리예요. 기업체들이 직원들 뽑으려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대학 문이 넓어진다라는 거고, 더 재밌는 건 내년에 아까 원장님이 재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학생 숫자가 늘어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00년생이기 때문에 18,000명의 학생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반대로 1년이 지나가면 실제로 사람은 매년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0달이나 잉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들이 급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서 5만 5천 명이 적어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서 13만 명 이상이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올해 고3인데 대학 입시를 실패한다. 재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수원 메가스에 다니는데 실제로 남학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학을 목표로 먼저 하는 것보다 군대를 먼저 갔다 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학생 숫자가 13만 명이나 줄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해요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나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여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원장님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에 몇 가지만 제가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면 이제 없으세요. 6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면 거기 이제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하위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는 수학 유형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뒷페이지를 잠깐 넘겨보도록 할게요. 뒷페이지를 잠깐 넘겨보면 거기 위에 표에 수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표에는 정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시 모집에서도 자연 계열의 모집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가형을 안 해도 되는 대학교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학교가 가천대학교라는 대학교가 나오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광운대학교라는 대학도 나오고 국민대라는 대학도 나오고 단국대라는 대학도 나오고 숭실대라는 대학, 인천대라는 대학 등등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수원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아주대학교는 수학 가형해야 되고 경기대학교는 수학 가형을 해야 되지만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하의 대학교, 나머지 대학교 중에 상당수는 수학 나형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언제요? 정시 모집으로 지원을 할 때.
위에 있는 수시모집에서도 일부 대학교는 수학 나형을 해도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재수생들도 듣는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 6월 모의평가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내가 6월 모의평가 시험을 봤는데 국어 시험의 백분위 성적이 80쯤 나왔어요. 3등급쯤. 과학 탐구 시험을 2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이 2과목의 평균의 백분위가 또 80쯤 돼요. 수학 가형을 시험을 봤더니 수학 가형은 조금 어려워서 75쯤 백분위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영어를 일단 배제하고 국어랑 수학하고 탐구하고 3개를 백분위를 평균을 내버리면 한 77쯤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77쯤 되는 아이가 만약에 정시로 대학을 갈 때 국민대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냐? 정시에 수능 가지고 갈 때 엄청난 빵꾸가 나지 않으면, 내가 지원한 학과에 10명 뽑는데 9명밖에 지원 안 했어. 이런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가요. 점수로는. 그죠? 그럼 이 백분위 77점 받는 아이가 보통 어디를 가냐면 수원대쯤 가요. 그럼 수원대를 봤더니 수학 나형에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 가형을 열심히 공부한 게 이 아이한테는 잘못된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자연계 친구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굉장히 있어서 자연계 학생인데 야, 나형으로 바꾸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가 갑바가 있지? 무슨 나형으로 바꿔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럼 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라는 얘기는 결정하라는 얘기랑은 달라요. 아씨, 나형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먼저 결정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6월 이후에 학습 태도를 가질 때에는 일단 나형의 시험 범위는 가형에도 들어가죠. 그럼 일단 나형부터 먼저 끝내는 게 우선순위인 거죠. 그리고 가형의 시험 범위 중에서 내가 그래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은 거기다가 조금씩 수업을 들으면서도 무언가 유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친구가 아씨, 난 이산수학이 진짜 약한데 라면 이건 일단 뒤로 조금 밀어놓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월달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국어 성적도 올라가요. 탐구 성적도 올라가요. 수학도 가만히 봤더니 아, 이것도 기본적으로 80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형을 다시 그대로 유지를 9월달 이후에 하시는 게 그 다음 전략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걸 첫 번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 얘기가 쭉 나왔는데 9페이지 맨 밑에 참고라고 박스에 묶여있는 걸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이제 작년에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맨 왼쪽에 원점수 50점일 때, 47점일 때, 45점일 때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 맞았을 때, 만약에 사회탐구를 한 과목을 다 맞았더니 백분위가 100이 나오는 과목을 찾아보니까 법과 정치랑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백분위가 100이 나왔습니다. 백분위가 100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 맞은 아이가 1%가 안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그 시험은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백분위가 99 나온 과목이 대부분이에요. 백분위가 99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만점자는 1%가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중간에 97이라는 과목 세계지능은 97 이렇게 나왔어요. 이 과목은 만점자가 6%쯤 나온 열나 쉬운 과목이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대부분의 과목이 백분위가 99에 수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아이가 3점짜리 하나를 틀렸어요. 어떤 과목이든지 3점짜리 하나를 틀렸더니 맨 왼쪽에 제일 많이 응시하는 생활교육리 93, 그 옆에 세계사 90, 윤리사상 90, 법과정치 95 쭉 이렇게 나열되는 점수를 쭉 보다 보니 경제라는 과목과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조리 다 2등급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백분위가 96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2등급인 거죠. 아, 사회탐구는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는 순간 2등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80% 이상이 되는구나 라는 게 기본적 특징입니다. 여기다가 또 한 문제 2점짜리를 하나를 더 틀려서 45점을 맞으면 대부분의 과목이 3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3등급으로 내려가는 과목이 거의 70%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면 사회탐구라는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다 맞아야 1등급,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 2점짜리 하나를 더 틀리면 3등급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인 거죠. 반면 그 밑에 과학탐구를 보도록 할게요. 과학탐구를 보면 다 맞았을 때 백분위가 100이 아닌 과목은 물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건 3점짜리 하나를 틀렸더니 물투를 제외한, 그리고 지구과 물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다 98 또는 99의 백분위를 받는 거죠. 맞나요? 우리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백분위를 가지고 활용해요. 그럼 3점짜리 하나를 틀려도 표준 점수는 3점씩 내려가겠지만 백분위는 1, 2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45점이라는 점수 2개를 더 틀렸을 때 다 그 밑에 있는 백분위를 쭉 봐도 실제로 지구과학이나 물투라는 과목을 뺀 나머지 모든 과목은 1등급입니다. 그럼 우리가 탐구를 여름방학 이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수능에서 특히 자연계 친구들이 수능을 대박 망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 20개를 다 맞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무언가 킬러 문제가 하나가 싹 들어가 있어서 그 문제를 풀이 과정을 잡고 풀었다가 틀려서 다시 풀고 하다 보면 20문제를 30분에 풀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굉장히 당황을 하고 굉장히 그 문제 이후에 망해서 6월 달에 1등급 받았던 친구 중에 제가 가장 놀랬던 친구는 5등급까지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탐구를, 특히 과학 탐구를 공부하는 친구는 대부분의 과목이 2문제는 어렵게 나온다. 그럼 18개를 확실히 맞으면 그래도 1등급 근처는 다 간다. 그럼 그 18개를 확실히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대부분의 과목이 1, 2, 3, 4, 5번을 찍는 건데 20문제잖아요. 그럼 1번이 4개일 확률이 높은 거죠. 2번도 4개, 3번도 4개. 3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4개씩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19개만 맞으면 무조건 다 맞아요, 애들이. 그래서 요즘은 과목마다 좀 다릅니다. 4개씩 나오기도 하고 3개가 정답, 1번이 3개, 2번이 3개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3, 4, 5번 중에 정답이 5개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확률적으로 90% 이상 19개를 맞게 됩니다. 나머지 2개를 동일한 걸 찍어버리면 19개 맞아요. 무언가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문과는 시간이 모자르지 않지만 사회탐구가 자연계는 대부분 시간이 모자른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기본적으로 마무리 학습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수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면 똑같이 사회탐구가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맨 인문계 자연계로 나뉘는데 공통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에 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수능으로 보다 보면 경기대학교나 가천대학교나 가톨릭대학교나 상명대학교 등등의 대학교는 탐구가 한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요? 정시 모집에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시에 가천대학교를 경기대학교를 간다라는 의미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합산했을 때 성적이 이쯤 된다라면 이 대학을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 대학교가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의 아이들이 들어가냐라고 질문하면 문과 아이들은 평균 백분위가 85쯤 되는 아이들이,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백분위가 85쯤 되는 아이들이 가천대, 경기대, 가톨릭대 등등을 갑니다. 자연계 아이들은 80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가천대, 경기대 이 등등의 대학교를 가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의 평균 백분위가 문과는 85 이하야. 자연계는 80 이하의 아이가 여름방학 동안에 사회탐구, 과학통구를 2과목 공부하고 앉아있어. 생활과 윤리 공부했다가 사회문화 공부하고 앉아있고 2개를 공부하는데 국어, 수학 시간의 학습량이 떨어져. 그래서 80, 85의 백분위가 안 나오면 한 과목의 탐구는 써먹을 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탐구 과목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냐. 2개를 2등급, 2등급 만드는 것보다는 1등급, 3등급 만드는 게 훨씬 써먹을 때가 많은 거고 3등급, 3등급 만드는 것보다는 2등급, 4등급 만드는 게 훨씬 더 써먹을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수시 모집에서는 서강대학교든 중앙대학교든 상당수 대학교들이 탐구를 한 과목 가지고 수능체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1등급 받고 하나를 3등급 받으면 얘는 탐구가 1등급인 거예요. 수시 관점으로 보면 서강대를 지원하든 중앙대를 지원하든.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회 공부가 재밌어. 대학 가서 공부하세요. 하나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과학이 너무나 재밌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하나를 최소한 18개 이상 맞게끔 만드는 게 자연계가 해야 될 일. 문과 아이들은 무조건 내가 한 과목은 다 맞으려고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라는 걸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이제 11페이지 수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언제 집에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고적으로 집이 저 인천 송도 쪽이라서 열나 멀지만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잘 들으시면 계속 갈 거고요. 이제 조금 분위기가 하품을 하시는 분들이 한 3-4분 계시면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11페이지 이제 학생부 교과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아이 한 명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원 밑으로 내려가면 동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동탄은 수원하고 달리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어느 고등학교라는 얘기 안 할게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인데 얘가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33명쯤 중학교에 한 반에서 계속 생활을 했는데 시험을 제일 잘 봤을 때 28등, 평균 30등쯤 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엄마 아빠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중학교 때. 그래서 이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꿈을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이 아이의 꿈이 뭐였냐면 동물 조련사였어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막 지방의 전문대학교 이런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면 들어가나라고 물어봤더니 등록금만 있으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엄마가 결심을 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너무 상처받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장 고등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의도적으로 보냅니다. 이 아이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고등학생이면 시험 보기, 중간고사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30분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30분은 공부해야 되나? 라고 굉장히 순진한 마음으로 30분을 공부를 했대요. 근데 너무나 놀란 사실이 뭐냐면 그리고 1학년 1학기에 딱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표가 2.8등급인 거예요. 30분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2.8등급의 내신을 딱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저 동물 조련사가 되고 싶은데 이걸로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제 이상한 대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대학교를 찾아보니까 4년제 대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학교에서 2등급쯤 내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 아이한테 희망을 주니까 이제 이 아이의 입을 빌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1시간 공부했대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내신이 2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2등급을 맞았는데 2학년 올라와서 그러면 절치부심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 친구들은. 전교 1등 해볼까? 이런 건전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이 아이는 거기서부터 안분지족의 마인드를 갖는 거죠. 2등급 맞기는 별로 어렵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2등급을 계속 만들었더니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2.2등급이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딱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이상한 대학교 얘기를 해요. 아주대학교 막 이런 대학교 막 얘기하니까 얘가 갑자기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뭘로 바뀌었냐면 경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숭실대학교에 경찰 법무학과 뭐 이런 학과가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거기 진짜 가고 싶은데 갑자기 이래요. 그래서 너 왜 경찰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조련된 개 끌고 다니려고요. 갑자기 이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가 개를 조련시키려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는데 이제 조련된 개를 끌고 경찰이 되겠대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가 3학년 1학기를 어디까지 내신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이 대학 입시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써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죠. 근데 꼭 그러냐라는 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일단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료집 맨 처음에 22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이제 실제로 중간에 표가 3-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 관련 입시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북대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치의예과의 작년 2017학년도 합격자 내신 성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의예과는 인기학과죠. 그죠? 인기학과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어머님들은 의대 보내려고 하는 어머님들 빼고 대부분 인기학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전북대 치대가 작년에 4명을 뽑았대요. 그 밑에 일반 전형으로. 이 일반 전형은 참고적으로 내신 100%로 뽑은 겁니다. 근데 지원자가 74명, 18.5대 1 역시 인기학과가 맞게 경쟁률 열나 높아요. 근데 그 오른쪽에 봤더니 최종 등록 인원이 3명이래요. 4명 뽑는데 그 1명을 못 뽑은 거죠. 그리고 뽑은 애들 옆에 내신 등급을 봤더니 합격자 평균이 3.39 등급이래요. 기본적으로 내신 100% 전형인데 그 옆에 봤더니 편차라는 게 있어요. 편차라는 건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1.43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이 3명 중에 한 놈은 4.5등급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전북대 치대를. 왜 그러냐? 경쟁률이 높았던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그래요. 4개 등급 합 5였대요. 지난해. 근데 그 밑에 있는 지역인재라는 건 그 지방 아이들만 뽑는 거죠. 얘는 4개 등급 합 6이어서 전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뽑았던 일반 학생은 4등급 때도 들어가는데 지역 학생들 인원을 굉장히 적게 뽑는 지역의 아이들만 뽑는 전형은 모집 인원이 10명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자의 제일 낮은 아이가 3등급쯤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요? 수능 최저가 한 단계가 낮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교과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신만 위주로 뽑는 대학교는
진짜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거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만들어진다. 이 전북대 치대를 만약에 이 지역의 권성고등학교와 효원고등학교야 유신고등학교와의 7등급이었던 아이가 전교 꼴등이었던 아이가 4개 등급합 5를 맞추고 만약에 지원했다면 지난해 붙었겠죠. 3명밖에 못 뽑았으니까 한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기본적인 하나의 특징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학 입시를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반드시 내신이 좋은 아이만 들어간다 라는 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닌 아이들도 곳곳에 들어가는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페이지에 있는 내용, 1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13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14페이지에 있는 내용 밑에 있는 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래에 있는 정보는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된 대학교와 완화된 대학교를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완화된 대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수능 최저가 폐지된 대학교는 완화된 거죠. 말 그대로 완화라고 써있는 것도 작년보다 수능 최저가 낮아진 겁니다. 반대로 강화된 대학교거나 신설된 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된 거죠. 그럼 이 정보를 기본적으로 알면서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처음에 15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홍익대에 대한 결과입니다. 홍익대는 왜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냐면 작년에 아이들을 뽑을 때보다 재작년에 아이들을 뽑을 때 수능 최저가 더 높았다가 작년에 수능 최저가 약화된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높았다가 낮아지면 합격선이 1에 가까워질까요? 9에 가까워질까요? 1에 가까워진다는 건 내신이 1등급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9에 가까워진다는 건 점점 전교 꼴등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밑에 표를 보면 문과나 이과나 모든 학과들이 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합격자 평균 성적이. 왜 그러냐? 문과는 2016학년도의 수능 최저는 2개 2등급, 나머지 2개 3등급 이런 조건이 있었다가 작년에는 2개 2등급만 조건으로 남았어요. 나머지 2개는 9등급 맞아도 돼.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던 거죠. 자연계는 2개 2등급이었다가 2개 등급합 5로 하나 2, 하나 3까지 뽑겠다라고 바뀌니 합격선이 이렇게 점점 좋아진 거죠. 홍대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근데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홍익대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문과는 3개 등급합 6이에요. 작년에는 2개 4였는데 그럼 강화된 거죠. 자연계는 2개 5였는데 올해는 3개 7이에요. 그럼 강화된 거죠. 하나 2등급이 더 들어왔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홍익대라는 대학교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대학교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해 뽑았던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지금 밑에 표와 같이 발표를 해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순진한 학생들이나 굉장히 순박한 엄마 아빠들이나 굉장히 순진한 학교 선생님들은 작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상담하거나 지원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보자고요. 이 15페이지 맨 밑에 있는 학과,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학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학과가 나오는데 문과는 1.93등급이 지난해 합격선이었대요. 자연계 맨 밑에 있는 학과를 봤더니 수학교육과가 1.51등급이야.
만약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가 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요 내신이 1.8등급인데 홍대 수학교육과 쓸래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작년에 1.5등급이었으니까 올해 학생들이 820명이 자연계에 늘었어. 실제로 합격선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너 1.8등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학과를 쫙 찾아보니까 신소재 쓰면 안 될 것 같고 건축학과 쓰면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학과에서 골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머님이나 학생들도 똑같아요. 내가 내신 1.9등급이면 작년에 1.9보다 밑으로 합격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학과는 일단 걷어내버리고 내가 될 것 같은 학과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조건이 달라졌다. 뭘로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된 대학교는 합격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2014학년도에 홍익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많이 뽑을 때 자연계가 수능 최저가 2개 2등급을 수능 최저를 요구했을 때 홍익대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저희 메가스터디 학원에 다녔던 재수생 한 명이 내신 5.7등급을 가지고 갖다 때려 넣어서 붙었어요. 그럼 얘 5.7등급을 여기다 왜 때려 넣냐면 얘가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가 1등급이에요. 근데 수학이 6등급이야. 자연계인데 영어도 6등급이에요. 그리고 과학이 4등급, 3등급이에요. 그 얘가 가만히 봤을 때 수학이 6등급이다 보니까 자연계가 논술을 쓸 만한 대학교가 안 보이는 거죠. 대부분 수리 논술을 보니까. 그럼 수시에서 쓸 대학교가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이 돼서 논술을 쓸 수 있는 대학교를 빼고 나니 교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수능 2개 2등급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2개 2등급 수능 최저 요구하는 홍대를 갖다 때려 넣었더니 최초 합격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런 입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걸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된다. 두 번째 이제 16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가깝고도 먼 학교. 안산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그죠? 거리는 가까운데 지하철 타고 가려면 뭔가 좀 애매하죠. 그죠? 금정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학교가 꽤 먼 학교입니다. 여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면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과 재작년이 동일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 대학 입시를 굉장히 1차원적 사고를 가지고 원서를 쓰더라. 그럼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문과 쪽에 중국학과가 있고 일본학과가 있고 영미문화학과가 있습니다. 세 개 학과를 2016학년도 내신 성적을 봤더니 일본어과가 가장 합격선이 낮았고 영미문화가 합격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좋은 아이들이 들어갔죠. 우리가 2017 작년에 원서 쓰는 애들은 굉장히 1차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해 입시 결과를 봤더니 영어영문학과가 제일 좋은 애들이 들어가는구나. 일본어과가 제일 낮은 게 애들이 들어가는구나. 대학의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작년 입시 결과를 봤더니 그 전년도에 제일 좋았던 영문과가 합격선이 가장 밑으로 내려가고 가장 합격선이 제일 낮았던 일본어과가 가장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일기예보가 아니에요. 내일 수도권에 소나기 온대요. 난 일기예보를 원천적으로 안 믿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산 안 들고 쏘다니다 보면 비를 쫄딱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얘는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무언가의 통계를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사고를 접해 통해서 무언가를 지원하는 거죠. 그럼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과 전형은. 우리가 수능으로 들어가는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문과에서 가장 합격선이 열나 밑으로 떨어진 학교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예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이 학과는 기본적으로 동국대랑 점수가 비슷했어요. 진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애들이 무서우니까 안 쓰는 거죠. 저 학과는 너무나 높을 것 같아서. 정시 지원할 때는 이런 경향이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수시를 6번이나 떨어진 아픔을 가진 아이들끼리 지원을 하니까 또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음속에 있는 학과를 도전적으로 지원을 못해요. 수시 모집에서도 종합이나 논술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교과는 수능으로 들어가는 정시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요소가 있다. 먼저 결과지를 받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다 확보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나서 대학의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거다 보니 아이씨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돼. 자의적으로 막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입시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포된 의미가 뭘까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3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또 중앙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여기 나옵니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자료를 가만히 보면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이 있어요. 중앙대학교에 왼쪽에 인문계가 있는데 학과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중간쯤 보다 보면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요. 몇 명 뽑았냐면 8명 뽑는데 경쟁률이 8대1이었습니다. 다른 학과에 비해서 경쟁률이 열나 높죠? 그죠? 근데 그 옆에 경쟁률이 2대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 경쟁률이래요. 우리가 이 중앙대학교는 작년, 재작년까지 수능 최저가 뭐였냐면 세계 등급합 6이었어요. 문과가. 그럼 세계 등급합 6을 맞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조건은 뭐냐면 229, 29 이렇게 맞으면 돼요. 그죠? 국영수 중에 2등급 2개, 하나 9등급. 사회탐구 하나 2등급, 하나 9등급. 이러면 조건에 극적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 못한 아이들이 8대1 중에서 6대1이에요. 75%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실질 경쟁률이 2대1로 떨어졌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 수능 최저를 맞춘 16명 중에 나는 중앙대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아니야. 다른 대학교에 더 좋은 대학교에 붙었어. 라고 다른 대학교로 가버린 아이가 8명이었어요. 그래서 2016학년도에 사회복지학과는 지원자 중 수능 최저 맞춘 아이는 모두 다 붙었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 최저가 문과 아이들이 17,000명이나 줄어있는 현재 상태에 수능 최저가 세계 5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렸냐라고 질문하면 영어가 절대평가돼서. 영어는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수능 최저 맞추는 아이들 숫자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50만 명 수능 볼 때 1등급은 4% 2만 명이에요. 애들이 2만 명 줄어들면 수능 최저 맞추는 아이들이 800명이 줄어버리죠. 2등급 맞춘 애들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만족하는 아이들 당연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강화를 시킵니다. 사회복지학과 같은 학과가 다수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오른쪽에 자연계를 보면 사회기반 시스템학과 경쟁률 10.6대 1인데 4.2대 1이래요. 그 옆에 건축학과 4년제, 5년제 밑을 봤더니 1.5대 1, 1.9대 1 뭐 이렇게 경쟁률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는 실질 경쟁률이 2대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기도 사회복지학과랑 마찬가지로 나간 애들을 감안을 하면 경쟁률이 1대 1에 수렴을 해요.
근데 이때 수능 최저가 뭐였냐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극적인 방법은 29929예요. 그럼 두 개 등급합 4라는 얘기죠. 과탐 하나. 문과보다 더 쉬워 보이죠. 근데도 요거밖에 못 맞춰. 근데 이 중대가 올해 수능 최저를 자연계가 문과랑 동일하게 3개 5로 바꿨어요. 미친 거죠. 대다수 학과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모집 인원만큼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중에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런 대학교를 전략적으로 노려야 되지 않을까 수시에서. 그럼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부를 할 때 골고루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 기본적으로 1, 2, 9, 2, 9 이렇게 맞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성적이 좀 떨어지는 과목을 살짝 놓고 수업 시간만 들으면 성적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냐? 그렇지 않아요. 수능을 보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7, 8, 9등급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 잘 안 떨어져요. 밑에 있는 과목도. 그 무언가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면 수시에서도 의미 있는 지원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무언가 이걸 올리면 정시 때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6월 22일 날 성적표를 제일 딱 받고 나면 관습적 공부 방법을 시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관습적 공부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성적을 딱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3535야 성적이. 그럼 일반적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엄마 아빠가 성적표를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자식 봐라, 5등급이 있어? 너 이거 학원 다녔잖아, 인강 들었잖아, 이거 왜 5등급이야? 여름방학 마지막으로 성적 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과목 열심히 시간 투자해서 성적 올려. 그럼 아이가 수긍을 하고 네! 그리고 공부를 해요. 여태까지 18년 동안 성적 안 오른 과목이 150일 만에 오르냐라고 질문하면 물론 오를 수 있지만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못하는 과목을 계속 책을 보려고 하다 보면, 아버님, 어머님 때 예전에 공부를 할 때 헌책방 되게 많이 이용했어요. 헌책방에서 수학의 정석책을 살려고 하다 보면 모든 책이 공통점이 있어. 집합과 명제만 손때 묻어 있어. 수화식만 손때 묻어 있고 방정식과 부등식부터는 하얘져. 원래 공부가 안 되는 과목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이 과목 성적 끌어올리려고 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면 성격이 지랄 맞아져요. 그럼 엄마 아빠랑 점점 대화가 단절돼서 가정의 기본적인 화목이 점점 깨집니다. 할 수 있는 성적을 먼저 끌어올리는 게 선택과 집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끌어올려놔야, 수업 매각사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학원이 3개 학력 갖고 내년에 재수할 때도 장학금 줘요. 그럼 장학금 받기 되게 유리한 거죠.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24페이지에 있는 수능 최저 기준 정리를 한번 해놨는데, 이런 기본적인 걸 보면서 어떤 걸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춰서 어떤 대학교를 써야 될까 교과부터 생각해야 된다. 교과부터 찾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교과 전형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기도 하고, 내가 3학년 1학기까지 만들어 놓은 내신 성적 가지고 이 대학은 붙겠구나 라는 뭔가 기본적인 대학교 하나를 지정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기본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쪽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내신 성적이 3학년 1학기까지 합산을 했더니 3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대학의 레벨을,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을 막 찾다 보니까, 우와,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는 3등급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부분 학과를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수시에 경기대 쓰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엄마가 날 무시했다고 가출하려고 해요. 막 가방 싸고 막 난리예요. 막 옷 싸고.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수시에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대학교를 우리 아이한테 쓰게끔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의 기본적인 관점은 수능으로는 도저히 이 대학교를 못 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가슴 한켠에 이 대학교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9월 13일, 14일 날 그냥 대학에다가 인터넷 점수를 원서 갖다 때려 넣으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9월 모의평가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6월 달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9월 달에도 성적이 만약에 경기대를 못 갈 성적을 확보해 놓으면 그때 갖다 때려 넣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수시는 6개 중에 붙은 대학교를 골라가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경기대를 하나 넣었어. 우리 아이를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한 장 넣는 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3등급이 서울대 지원한다고 법에 걸리냐? 벌금 내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안 써주려고 하시겠지만 아이씨 그러면 연세대학교 쓰면 되죠. 추천서 없는 전형으로. 뭔가 넣으면 돼요. 아빠가 술 드시고 오셔갖고 나는 네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연대는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연대 갖다 때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연대를 떨어졌어. 아이씨 서강대 썼더니 떨어졌어. 성대도 썼더니 떨어졌어. 그러면 이 아이는 연세대학교, 서강대, 성대를 아깝게 떨어진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려고 여기를 넣어놨는데 여기만 붙은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빠들이 친구 만났을 때. 그럼 위로주를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수시로 꼭 붙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기준을 만드는 가장 좋은 전형 방법이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 이제 26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표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72,000명을 학생부 종합으로 뽑았는데 올해는 83,000명을 뽑아서 11,000명이 늘어났다 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문이 넓어졌는데 학생 숫자는 줄어드는 거죠. 고3 관점으로 보면 그럼 이게 점점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진 전형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밑에 있는 표를 보면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인서울 수도권에 의미 있는 대학교를 다 나열을 해놨어요. 대학마다 작년 인원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어떻게 변동되어 있는가를 쭉 나열을 해놨더니 보니까 늘어난 대학교도 있고 줄어든 대학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참고적으로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전국대학교는 73,000명에서 72,000명에서 83,0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5%쯤 늘어난 거죠. 그죠? 73,000에서 82,000명이니까. 근데 이거를 대학교로 쪼개 보니까 맨 왼쪽에 27페이지 스카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재작년에 2,573명 뽑다가 작년에 2,702명 뽑아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129명밖에 안 늘어났었는데 올해는 몇 명 뽑나 고딕체로 진하게 쓰는 게 몇 명 뽑는다고 되어 있죠? 4,645명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작년보다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약 2,000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럼 거의 70%에 육박하는 인원이 늘어났어요. 와, 서울대, 연대, 고대가 2,0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 보니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원 변동이 별로 없어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봤더니 문과는 약 70명이 늘었는데 자연계는 오히려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서울대랑 연대 학종은 인원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그럼 이 2,000명이 온전히 다 어디에서 는 거냐면 고려대학교에서 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문이 넓어졌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교가 있겠죠. 나비효과처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붙은 아이가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동시에 학종으로 붙었어.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어디 가냐면 연대 화공생명공학과를 가요. 그럼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는 고려대학교 모집 정원이 늘어난 거에 별 변동이 없겠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서울대학교 바이오, 서울대 하위권학과도 동시에 붙으면 서울대를 대부분 가다 보니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상위권 학과는 이렇게 고대가 늘어난 거에 별로 연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예를 들어서 지구환경과학과를 붙었어. 뭐 예를 들어서 하위권 학과에 사회환경 시스템공학과를 붙었어. 근데 고려대학교는 기계공학과야. 이러면 애들이 또 고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럼 스카이의 2,000명 70%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거에 가장 크게 연동성이 있는 건 연세대학교 관점으로 보면 중위권학과 이하. 그죠? 고려대학교 모든 학과가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합격선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작년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 선배를 봤더니 전교 15등짜리가 고려대학교를 작년에 융합형인제로 붙었어. 그럼 올해는 70%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등에다가 1.7이라는 숫자를 곱해버리면 25등쯤 밑으로 내려가요. 나 25등인데? 그러면 거의 똑같은 학과를 써도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올해는 여기보다 합격선이 더 내려갈 거예요. 왜 더 내려가냐면 이 고려대학교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를 5배수로 만들어놨어요. 5배수로 만들어놨는데 이 5배수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열나 높다 보니 실제로 수능 최저가 겁나서 아이들이 못 써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성균관대학교, 서강대, 한양대로 내려가요.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고려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합격선이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왜요?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뺀 나머지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럼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은 다 글로 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또 옆에 주요 15개국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까지를 봐도 작년에 12,000명에서 15,0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 이상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건대쯤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지난해보다 문이 20%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30등짜리가 건대를 갔으면 올해 확률적으로는 36등에서 37등짜리가 간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학종의 첫 번째 내용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7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가지고 설명을 또 한번 드리고 학종은 이제 대충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품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빨리 이제 하품하실 분들이 막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가시나 봐요.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으로만 아이들을 평가하는 대학도 있고 면접을 보는 대학교도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대부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라는 대학교는 면접을 안 봅니다. 니네 왜 안 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부만 가지고 아이들 뽑을 수 있대.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애들 중에 일부 애들을 훔쳐오려고 하는 거죠. 자꾸 면접을 보다 보면 애들이 이 대학 오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서 발걸음을 되돌아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안 봐요. 면접을 본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수능 뒤에 있습니다. 수능 뒤에 있다라는 얘기는 수능과 연계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쪽이 이제 수원이니까 경희대 국제캠퍼스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어넣어 놨어요. 예를 들면 한방재료공학과, 러시아학과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을 딱 보고 왔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도왔는지 태어나서 처음 본 수능 성적표를 갖고 왔어. 열나 잘 봐서 서울 캠퍼스 경희대도 충분히 갈 것 같아. 그러면 면접 보는 날 영통 주변을 배회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다른 데 가서 놀면 되는 거죠.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면 자동 불합격 돼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 수능 뒤에 있다라는 얘기는 주도권이 학생한테 있는 거예요. 내 수능을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거죠. 근데 면접이 없거나 면접이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주도권이 대학이에요. 그럼 꼭 원하는 학교만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디가 합격선이 더 높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면접이 없거나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원래 학교의 위상보다 더 떨어지는 아이들이 지원하는 거고 수능 뒤에 보는 학교들은 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실제로 충분한 합격 학생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넣는 경우가 많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례로 작년에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붙는다라고 해서 문과인데 거기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결과는 1단계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학교에서 절대로 너는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서울의 캠퍼스 한국외대를 원서를 학생부 종합으로 썼어요. 놀랍게도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는 붙었어요.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대학 입시가 이렇게 개떡같아요? 한국외대 서울은 붙는데 어떻게 경희대 국제를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외대는 수능 보기 2주 전에 면접을 봐요. 그러면 지방 아이들이 안 올라오죠. 수능 보기 보름 남겨놓고 이거 시험 보러 올라가면 되게 부담이잖아요. 꼭 거기 써야 되는 게 아닌데. 경희대는 수능 뒤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다 때려 넣는 거죠, 그냥. 이런 걸 감안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것도 내 수능 성적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공 적합성 같은 내기는 하지 마세요. 작년에 여기 영덕여고였던 것 같아요. 영덕여고의 모 학생이 뭐라고요? 영덕 고등학교인가요? 원래 여고 아닌가요, 거기? 거기 어떤 아이가 작년에 실제로 심리학과를 가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다 쌓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 쓰면 안 돼. 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주변을 둘러봐라. 애들이 다 심리, 언론 홍보, 교육 뭐 이런 학과 쪽으로 애들이 다 몰려가. 정치외교, 사회학과 이런 데로 애들이 자꾸 몰려가. 왜? 만들어 놓은 활동이 그거니까. 그래서 쓰지 마. 근데 자기는 심리학과를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를 석사를 했거든요. 대부분 다 굶어요. 취업을 제대로 잘 못해요. 왜냐면 그 학문이라는 게 배우는 게 재밌어 보이지만
실제로 나와서 써먹을 때가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제 꿈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과를 어떻게 바꿔요? 학생부 종합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내신을 가만히 봤더니 수학 내신이 제일 좋아요. 여고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 경제학과 써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대를. 어디요? 이화여대. 아 심리 쓸 건데 떨어져 임마. 경제 써. 그럼 심리학과는 어디 써요? 라고 물어보길래 학교에서 어디 쓰라고 하디? 그랬더니 학교에서 아주대 심리를 쓰라고 하더래요. 거기는 써도 돼. 그래서 거기를 썼더니 4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이 아이가 그 다음에 학교들을 쭉 나머지 학과로 다 바꿨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디를 다니냐면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다녀요. 왜요? 이화여대 경제학과는 다른 애고요. 아 그런가요? 아 요즘 여기 앞에 계신 앞에 계신 분이구나. 그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자꾸 학과를 무언가를 바꾸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 원서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를 지원하면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까? 여기를 지원하면 나랑 스펙이 비슷한 애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원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4차 산업시대예요. 제일 전공 갖고 밥 먹는 시대는 어머님, 아버님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시켜야 되는 세대를 살아야 되는 친구들인 거죠. 또 하나는 요즘의 아이들이 전과를 다 시켜줘요. 대학들이.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 식품공학과를 들어갔다가 지금 중앙대 서울 캠퍼스를 다녀요. 1학년 때 이 아이가 한 일은 뭐냐면 술 안 먹고 미팅 안 하고 학점 3.87 만든 거밖에 없어요. 안성에 있다가 공기 좋은 데 살다가 2학년 때 전과라는 이유는 1학년 마치고 반수한 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인기학과에서 결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쓸 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학과를 낮춰서 쓰면 대학을 낮춰서 쓰면 본인이 원하는 전공 쓰셔도 돼요. 근데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대학교는 무언가 전공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3학년 1학기에 기본적인 학생부 남아있는 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획일적 학생부를 만들지 말고 유연한 학생부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꼭 이 전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전공, 저 전공을 다 관심 있다라는 무언가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3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년에 어머님 얼굴이 달라졌는데? 이상한데요? 나중에 얘기해요. 34페이지를 잠깐 보면 34페이지 위에 건국대가 있어요. 33페이지 왼쪽에는 경희대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경희대학교라는 대학교는 작년 입시 결과를 학생부 평균으로 발표했어요. 34페이지는 건국대학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밑에 인하대랑 더불어서 평균 옆에 뭘 발표했냐면 최저를 발표했어요. 그럼 최저를 건국대 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국문과 다음에 영문과가 나옵니다. 평균이 4.3등급이에요. 근데 옆에 최저가 7.7등급이 있어요. 그럼 7.7등급이 일반고 학생이냐? 라고 질문하면 일반고 학생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한양대학교 권현우 과장이라고 입학처에 있는 직원이 영상을 찍어놨는데 거기 뭐라고 올려놨냐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 중에 작년에 내신 성적이 제일 낮은 아이가 5.4등급, 특목고는 8.2등급까지 학생부 종합으로 한양대를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거죠. 와, 특목고 8.2등급 누구냐면 과학고예요. 일반고 5.2등급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일반고 편제에 예를 들면 공주에 가면 한일고등학교가 특목고인가요? 일반고입니다.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요. 그런 아이들이 들어온 걸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기본적인 사람들이 와,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이 3등급대인데 4등급인데 한양대 잘하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낚여요. 기본적으로 이 건국대라는 대학교나 이런 대학교에 우리가 최저라는 걸 볼 때는 이게 누굴까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 옆에 평균이라는 걸 볼 때도 최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7.7등급이라는 최저가 있다라는 얘기는 2등급, 2등급짜리가 2명 있을 때 세 놈을 평균 내면 4등급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4등급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본적으로 원서를 쓸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고등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원래. 특히 사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작년에 그 학교의 선배들이 몇 등급이 어디 들어갔다, 몇 등급이 어디 들어갔다는 걸 통계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걸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보수적이세요. 굉장히 평안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어디 쓰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제시하는 대학교를 쓰면 대부분 다 붙어요. 그럼 실제로 조금 더 위로 쓰고 싶을 때는 다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만약에 건국대학교를 쓰면 붙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니랑 내신 성적이 똑같은 아이가 이 학과 썼더니 붙었어. 라고 하면 아마 붙을 거예요. 면접을 비슷하게 보면.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학교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선생님, 중앙대 쓰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얼굴색이 변하시면서 우리 학교 건교 이래 한 번도 붙은 적 없어 임마.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걸 100% 믿어야 되냐? 입시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무언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학을 갑니다. 요즘은 서울대, 연대쯤 대학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교는 입학처를 가서 학생부를 들고 가면 상담을 해줘요. 일정 시기에는. 그다음 무턱대고 아무 때나 가시면 안 되고 예약을 하시고 이때 가면 되냐고 물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어봐갖고 학생부를 딱 내밀었더니 내밀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전 이 대학에 꼭 가고 싶어요. 과 따위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입학처에서 무슨 과든 접목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한 5분쯤 이렇게 곰곰이 보다가 갑자기 첫 질문이 수능 성적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학생한테 물어봐요. 어머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수능 체제도 없는데 수능이 얼마나 나오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정시로 오라는 거예요. 논술 준비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논술 전형으로 원서 쓰라는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돼, 안 돼라는 얘기를 대학은 하지 않는데 써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자꾸 쓸데없이 논술 얘기 앉아있고 수능 모의고사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쓰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12만 원이나 전용료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안 쓰게끔 해서 경쟁률을 떨어뜨리는 건 대학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보니 쓰지 말란 얘기는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국대학교는 이렇게 최저가 낮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특목고다라고 유추가 되지만 이 대학보다 대학이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이런 대학교에 실제로 1년에
특목고 아이들이 입학하는 인원은 20명 정도가 안 돼요. 수시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럼 실제로 이 최저라는 게 또 그 대학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일반 고등학교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등등의 대학교는 특목고 아이들, 하위권 아이들이 온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5페이지로 잠깐 넘어가고 종합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비인기학과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이거나 실제로 이 34페이지, 33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학과들을 쭉 보다 보면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합격선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제가 왜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고 했냐면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나 이런 대학교는 특목고 애들이 끼어있다 보니 인기학과가 합격자 성적이 더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지방의 국립대학교는 대부분 학종이 그냥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끼리 하다 보니까 인기학과랑 비인기학 합격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35페이지 문과에서 부산대학교 인기 있는 학과들은 대부분 2등급 초반인데 저 밑에 있는 학과들은 4등급이에요. 그죠? 그 옆에 전남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충북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문이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아이들의 내신 성적이 이것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그만큼 차이가 크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에서 원서를 기본적으로 쓸 때 학생부 종합을 쓸 때는 남들이 안 쓰는 학과를 쓰는 게 꽤 유의미하지 않을까.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가 있어요. 여기를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쓰지 애들이? 난 학교에서 청소 담당이었어요. 그럼 이 자식은 맨날 지각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나 엄마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를 내가 돈맡아서 했어. 이게 전공 적합서가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무언가 쓰기가 어려운 학과는 합격선이 내려갑니다. 그런 학과 위주로 무언가를 써놓고 전과를 할 거냐, 나중에 이중전공, 복수전공을 할 거냐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3 친구들이나 재수생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논술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야, 연세대학교가 지난해 논술 인원과 올해 논술 인원이 똑같아. 달라진 게 뭐니? 라고 물었더니 문과가 97명 줄었고 이과가 97명 늘었어요. 논술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논술 날짜가 10월 달에 있다가 11월 달로 넘어갔어요.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럼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연세대 논술이 수능 전에 있다가 수능 뒤로 간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실제로 경쟁률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단순한 사고를 가지시면 안 돼요. 10월 달에 연대 논술이 있었던 지난해의 환경은 연대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여름방학부터 논술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등등에 가면 여름방학 동안에 연대 논술이 다 마감이었어요. 꽤 유명한 논술학원들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논술학원을 다닌 거죠. 왜요? 10월 초에 보니까 7월달, 8월달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술을 7월달, 8월달에 준비한 걸 가지고 연대만 써먹냐? 그러고 나서 수능 뒤에 바로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있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등의 대학교에 이걸 기본적인 토대로 해서 시험을 보러 갔던 게 작년의 입시 환경. 근데 올해는 연대가 논술이 수능 뒤로 갔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여전히 열나 높아. 그럼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뭘 공부할 거냐? 논술을 준비할 거냐? 수능 최저 맞출 거냐? 수능 최저가 우선인 거죠.
이 논술이 수능 뒤로 갔을 때 나비 효과는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논술 준비를 안 한다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수능 전에 논술을 어느 대학교가 보냐?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시립대, 이 대학밖에 안 봐요. 가톨릭대. 그럼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학교당 쿼터제가 정해져 있어요. 5% 이내 추천, 뭐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경쟁률이 얼마 안 나오는 일부 애들만 쓸 수 있는 거고, 건대, 홍대가 그 다음 대학교인 건데,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수능 이 여름방학 때 건국대 논술 다녀요, 동국대 논술 다녀요 하는 애들이 실제로 별로 없어요. 왜요? 거기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수능 성적이 거기보다 안 나온다라고 판단이 돼서 엄마들이 창피해요. 엄마, 나 여름방학 때 논술학원 갈래. 건국대, 홍익대. 공부나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님들이 대부분 있다라는 거죠. 논술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올해 아니더라. 연대가 수능 뒤로 갔을 때 논술의 기본적인 학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준비를 할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들었지만 논술의 가장 좋은 장점 하나는 뭐냐면, 장점 하나는 우리 아이가 교과 종합으로 못 가는 대학교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저쪽에 반포에 사는 모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분명히 자연계 학생이었어요.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마칠 때까지 꿈은 의사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의대는 못 가겠구나 라고 꿈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뭘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가 1학년 때부터 댄스 동아리 회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뮤지컬 감독할래. 뮤지컬 감독 겸 배우를 하는 게 내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딸바보 아빠가 난 우리 딸이 하는 걸 끝까지 응원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뮤지컬 감독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뮤지컬 감독하는 거 어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어머님이 또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나중에도 기계들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이니까 너가 도전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3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에 뮤지컬 감독 이렇게 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막 뒤져보니까 자연계로 대학 갈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뮤지컬 감독이 굳이 공대를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화학과 가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갑자기 8월 달에 고3 8월 달에 문과로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꿔요. 수능도 수학과에서 나영,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 이 아이가 원서를 쓰려고 했더니 대학 고등학교에서 이대는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조금 잘해서 영어 특기 자료 몇 개를 쓸까 고민하다가 실제로 이 아이가 논술을 써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고3 이 8월 달에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면 이대를 가기는 싫고 그 이상의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논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연대 논술 무슨 과 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그래서 경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라고 질문하길래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거니 맨 꼭대기에 있는 학과 불안해서 애들 못 써. 실제로 거기를 확실히 붙을 수 있다라고 논술을 준비했던 아이들은 수능 성적이 안 되는 애들만 거기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논술이 떨어지면 실제로 연대를 버려버려야 되는 카드로 바뀌니까 사람들의 심리상 밑으로 점점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연대 경영 한번 써봐. 또 이 아이가 고3 8월 달까지 분명히 자연계였던 아이가 문과 논술을 8월 15일 이후에 준비를 하고 연대 경영학과를 합격했어요. 지금 연대 경영에 다니고 있는 황유정이라는 여학생이에요. 실제 이 아이는 문과 논술 문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3 8월 달까지. 당연하겠죠. 자연계니까.
이 아이가 왜 붙었는지를 본인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실제로 왜 붙었을까를 생각을 하면 문과 논술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얘가 왜 붙었는지, 얘가 왜 떨어졌는지를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납득을 못하고 논술학원 선생님들도 납득을 못해요. 얘는 붙을 것 같다라고 맨날 학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걸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측이 안 되는 카드를 하나, 두 개쯤은 써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로또 사듯이 아무 데나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이 대학교 문제가 나한테 조금 더 적합하겠구나. 아, 이 대학 문제는 내가 잠깐 준비해서 써볼만 하겠구나. 여기에 병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냐 없냐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문제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술은 수학을 잘해야 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물론 잘하면 좋죠. 그 우리가 잘하는 게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수학을 1등급 받는 아이들이 논술을 어디 쓸까요? 의대 쓰지 않을까요? 논술을? 연대 쓰지 않을까요? 뭐 한양대공 이런 대학교 상위권 학과 쓰겠죠. 수능 수학을 2등급쯤 맞는 아이들이 어디 쓸까요? 중앙대쯤 쓰지 않을까요? 서강대 중위권쯤 학과, 성균관대 중위권쯤 학과를 쓰겠죠. 3등급쯤 아이들이 어디를 쓸까요? 건국대 인기학과, 아주대 인기학과 등등을 쓰겠죠. 예전에, 지금은 아주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지만 옛날에 수능 최저가 있을 때 수학과형 3등급이 수능 최저였어요.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입학팀장 김동석 팀장이 고등학교 설명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학만 3등급 맞으면 무조건 붙는다. 화공과, 기계과, 전자과 등 인기학과 빼고. 실제로 아이들이 그 능력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국대학교에 논술을 원서를 쓸 때의 기본 조건은 수능이 4등급만 나오면 써볼 만해. 수학이. 물론 붙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붙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전자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이런 데를 쓰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디를 쓸까? 물리 반도체, 건설 환경 이런 데를 써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리 반도체 나와갖고 뭐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들어가면 부처님의 자비로 전과 다 시켜줘요. 거기를 굳이 계속 다닐 이유가 없어요. 숭실대학교 물리학과를 쓰면 돼요. 쓸데없이 전자공학과 쓰지 말고 하느님의 은혜로 1학년 맞추면 전과 다 시켜줘요. 그 우리가 이 논술이라는 거 원서 쓸 때도 학생부 종합과 마찬가지로 무언가 이렇게 학과를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어머님들이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대학이 전과가 되냐. 이것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고 학과를 낮추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논술의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46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46페이지를 보면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라고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쭉 나열이 되어 있고 46페이지 맨 밑에 표에 보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반영 방법 및 2017학년도 합격선하고 표가 쭉 나와 있는데 4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표에 이건 저희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거기 보면 인문계 지원자 평균은 3.78등급, 자연계는 3.7등급, 의치대도 3.1등급이 논술 전형에 지원한 아이들의 내신 평균이더라. 합격한 아이들을 봤더니 큰 차이가 안 나요. 문과 3등급, 이과 3등급, 의대 2등급쯤 되는 애들이 논술로 합격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요? 연대는 내신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6등급 초반 아이들까지도 다 붙었다라고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연대를 쓸 때는 내신 6등급도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논술 문제 유형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표를 보면 뭐 가톨릭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밑에서 세 번째 세종대 내신이 40% 반영되고 실질 비율도 40% 반영되는데 저 연세대학교가 3등급 때 중반 애들이 원서를 쓰니까 세종대는 4등급쯤 되는 애들이 원서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4등급이 세종대는 내신 몇 등급을 주나, 점수 몇 점 주나 봤더니 366.7이야. 근데 이 학교는 6등급을 받은 내신을 가지고 지원을 시키면 275.6이라는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럼 4등급과 6등급의 내신 점수 차이는 90점 차이가 나죠. 맞나요? 붙을 수 있을까요? 논술에 신이 와서 시험 봐도 못 붙어요. 특히 문과는. 그럼 논술을 쓸 때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신의 변별력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신이 상대적으로 좋은 친구들은 내신 점수의 격차가 큰 대학교를 쓰는 게 맞아요. 뭐 경희대학교든 홍익대학교든 뭐 세종대학교 등등. 반대로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런 학교를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원서를 쓰게끔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수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말 고민해야 되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한 3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잘 못해요. 특히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내가 이 대학을 내가 다니고 있는 게 진짜 맞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 입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뽑다 보니 나는 반에서 5등이라서 이 대학을 들어왔는데 반에서 7등이었던 놈이 나보다 훨씬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 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큰 불만족이라는 요소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재수를 할 때는 어차피 해야 될 게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게 학생들의 도리인 거고, 일단 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입생의 첫 수업을 딱 들어가면 신입생 중에 70%는 어패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수업을 듣는다. 서울대 교수가 한 얘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들의 상당수가 나는 경영학과 갔었어야 되는데, 난 정치외교학과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불만족을 가지고 이 학과를 들어왔다 보니 이 학과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추진력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입니다. 요즘은 지역 할당제로 신입사원을 뽑기도 하고, 실제로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교 대학 네임밸류보다 그 다음에 무언가 대학의 활동이 더 중요하게끔 평가하는 기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려면 빨리 그냥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무언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조금 학과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학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남들은 대학교를 할 때 술 처먹을 때 지들은 학점 관리하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본인들이 성취감을 만들 수 있는 학과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 성공기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무언가 도약하는데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순진하게 원서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